안녕하세요. 저는 120회 정보관리기술사 조성준입니다. 이번 129회 기출풀이 해설지를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담당한 과목과 그 교시는 정보관리 4교시입니다. 해설지를 만들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별로 핵심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예를 마련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보안 도메인이고 인포 스틸러라는 악성 코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규시행이기 때문에 인포 스틸러의 어떤 개념과 그리고 공격 절차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어, 목차를 구성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 거이기 때문에 1달러, 2달러, 3달러로 이제 쉽게 이제 그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출제 배경은 이제 인포 스틸러는 그 서비스형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이제 멀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 서비스형 악성 코드를 이용한 보안 위험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안랩에서 2022년도 상반기 보안 위협 1위를 등급했다고 하는 악성 코드로 이제 아주 그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악성 코드에 있어서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 문제로는 저번 기출에서 이제 128 관리 1교시 문제 라스트죠. 서비스형 랜섬웨어 대한 토픽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 전략으로서는 이제 최근의 보안 공격 트렌드죠. 이 보안 공격 트렌드라는 게 이제 서비스형 악성 코드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다크웹, 딥웹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암흑 거래를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단서에서 이제 대응 방안이죠. 문제 단서에서는 정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바로 이제 대응 방안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어떤 정보 보안 담당자라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최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어떤 풀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달러 서비스형 악성 코드 그 인포 스틸러의 개요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개요 도시카에서는 어떤 공격 특징과 개요에 대한 어떤 간단한 도시카를 작성했습니다. 인포 스틸러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에 저장된 어떤 자격 증명, 주 계정이 되겠죠. 개인 계정을 이제 또는 이제 각종 정보를 훔치는 악성 코드로서 타겟 시스템에 실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유출하는 어떤 공격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공격 특징으로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형 악성 코드로서 이제 아웃소싱을 통한 해킹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랙마켓을 통해서 어, 이런 악성 코드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타겟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기법으로서 상당히 이제 해커 공격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이런 해킹이나 이런 보안에 관련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큰 이슈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다크웹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및 금전 거래가 용이하고, 요거에 대한 그 임포스틸에 대한 또 다른 공격 특징으로는 어떤 데이터 탈취, 그다음에 유출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득한 계정으로 2차 공격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2차 피해 확산이 엄청 크다라고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달러 개요 도시카로서는 이렇게 마스의 생태계를 간단히 그려줬습니다. 공격자가 있을 거고, 피해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악성 코드, 임포스틸러 악성 코드를 구매하는 어떤 블랙마켓이 이렇게 세 가지 그 참여자로서 이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도시카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격 절차는 일반적인 이제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해서 이제 주요 자격 증명을 탈취하는 어떤 그런 어,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어떤 그런 공격 기법으로 유사한데요. 또 특이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블랙마켓, 그 다음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점을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공격자가 인포스틸러 멀웨어를 구매를 하죠. 이제 블랙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피해자 PC에다가 멀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자동 로그인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가 그 주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하면서 자동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주요 계정에 대한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저장을 하는데 그 악성 코드가
그런 정보들을 자동 수집해서 어떤 패스워드나 어떤 자격증을 탈취해서 공격자가 이제 바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그런 탈취했던 자격증명을 다시 블랙마켓에 재거래해서 요 이제 피해자의 어떤 관련 기업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업 혹은 유사 사이트에서 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피해자 기업의 내부망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은 이제 공격 대응 방안입니다. 문제 단서에서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공격 대응 방안을 작성을 하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단락 세부 1단락에서는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 조직 체계를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표이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CISO 정보 관리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정보보호 운영 담당자, 그다음에 정보보호 대응 담당자로 이제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단 이 도식화 아래 이제 3단표가 들어갈 텐데 이 3단표 대응 방안에다가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운영 담당자와 대응 담당자 관점으로 이제 그 세부 대응 방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 대응방 같은 경우 운영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전 예방 측면으로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응 담당자는 어떤 치매 대응 측면으로 이렇게 조금 거기 관련된 대응 방안을 이제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 포인트를 보자면 3단락에서는 어떤 보안 담당자 입장의 단서 부각을 위해 사이버 공격 보안 조직 구성 체계를 도식화로 이제 차별화를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식화를 차별화하시고 3단표에다가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단락에서는 이제 7단계 어떤 침해 대응 절차라든지 혹은 어떤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수립 등 이런 걸로 차별화를 시도해 보시면은 좀 좋은 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규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신 몇 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결과 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문제가, 하나로, 문제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다 들어갔던 문제인 만큼, 어, 다 작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이건 풀이 문제다 보니까, 어, 이걸 첫 번째 들어가야 될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교시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팩트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자신감 있는 답안을 보여주는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25분 내에 작성할 수 있게끔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시는 게 풀이 문제로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당 교실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리스크 없이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는 이 수강 테이블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 현상, 세 가지 이상 현상에 대해서, 이상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이상 현상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과, 그 다음에 테이블 재구성,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출제 배경을 보자면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B 고전 토픽이고, 정규화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보이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주 출제된 그런 문제죠. 그런 토픽이었고요. 보시지만 이제 125회 관리 1교시에서 나왔었고 124회 관리 1교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1교시형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어, 오랜만에 이제 풀이 문제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전략으로는 정교의 어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함수 종속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정교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안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종속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대한 어떤 함수 종속성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 종속성이라는 거는 어떤 x와 y의 함수적 관계를 이제 뜻하는 거죠. 이제 어떤 x가 y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름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의 중복과 관계없이 함수의 조건은 x에 관한 조건으로서
반드시 하나만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보시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1111 있고 333이 있는데 아무 개라는 이름을 동시에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름을 결정을 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결정을 한다. 각 x 값에 대해서 반드시 한 개의 y 값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이제 함수 동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역으로 보자면은 아무 개가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결정을 하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개 하나가 이제 그 y 값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은 111과 343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성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점에서 컬럼들이 이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키는 이제 학번과 수강 코드로 제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학과 지도 교수 컬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과 수강 코드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제 학번과 수강 코드 동시에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어, 이 테이블에서 1차 정규화를 어, 충족하는지 1차 정규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정규형 2차 정규화 혹은 3차 정규형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 속성을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번이 이제 학과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71가 컴퓨터 학과를 결정하고 이죠. 이제 1번과 다른 학번이 1호72이 이제 컴퓨터 학과를 동시에 결정을 하죠. 여기는 선수로 결정하는 부분이 결정자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211561 학번을 갖고 있는 학번이 이제 학과 수학과를 결정을 하고 유일하게 이 정기과는 동일한 학번이 정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번이 학과를 부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2차 정규화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학번과 수강 코드의 어떤 이런 복합 키, 기본 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학번이 학과를 이제 부분 종속성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정규화 대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함수 종속성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제 그 이상 현상을 먼저 물어봤잖아요. 이상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그다음에 갱신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삽입 이상 같은 경우는 학번을 삽입할 때 어떤 불필요한 어떤 다른 필드도 추가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어떤 수강 코드를 삭제 시에 해당되는 코드 투표를 전체를 삭제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상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도 교수를 변경 시에 이 동시에 이제 두 개의 이제 투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다른 풀에 대한 지도 교수 항목도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상 현상이 있는 부분을 이제 이런 도식화를 통해서 좀 잘 설명을 하시면은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규화 풀이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번이 학과를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번과 지도 교수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함수 종속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3차 정규화 대상이 되는 부분도 같이 찾아보자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일반 속성을 결정할 때 이게 이제 이행함수 종속성이 발생해서 3차 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지도 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정수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학번이 기준이 돼서 이런 식으로 2차 정규화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번 수강 코드 테이블이 생기고 학번과 지도 교수 학과 컬럼이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정규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3차 정규화죠. 지도교수 중심으로 지도교수 학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도교수 학과 테이블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학번과 학과 테이블 그리고 지도교수 학과 속성이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전체 이제 학번 수강 코드, 학번 학과,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로 나누시면은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떤 그 시험을 임함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풀이 문제의
풀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내에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혹시나 틀릴까 봐 해서 많은 풀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이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문제로 마지막으로 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남겨놓는 거죠. 시간을 이제 한 25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22분 내에서 시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간 내에 물어본 문제를 전부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어, 그러니까 물어본 가지는 총 세 가지죠. 이제 풀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개념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과 그 다음에 정규에 대한 어떤 풀이 과정을 답이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그 명확하게 작성이 되는 게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도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상 현상, 그다음에 발생 이유, 정규화 과정을 우리 답안 폰트에 맞게 상세히 작성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복기를 작성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 문제는 어, 다들 대부분 패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전략 풀이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 패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배경은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어떤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어떤 신선장 4.0에 관련한 어떤 전략 풀이 문제다. 그래서 도메인으로 보면은 일단은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교를 물어봤지만 어떤 가치 사슬에 대한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가치 사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문제도 물어봤기 때문에 IT 경영도 다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융합 도메인에 관련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제 비용으로는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 지능 반도체죠. 주기동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능 반도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산업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어떤 반도체 기반의 산업 전략 확대가 어떤 이런 부분이 계속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다 보니까 어떤 출제 비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으로는 먼저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반도체 비교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유형별로 어떤 반도체 공정에 대한 가치 사슬 부분을 조금 도식화해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전략풀이 이제 중요한 이제 3단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전략풀이 문제인 만큼 가능하면 먼저 이제 바로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현황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도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나아가서 4단락에는 주기동에서 계속 다뤄지는 부분이죠. 지능형 반도체를 이제 도식화로 언급을 하신다라면 조금 더 차별화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1단락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개념을 보시면 정보 저장, 기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연산, 또 추론을 담당하는 어떤 반도체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 도식화에서는 어떤 반도체 유형으로 이런 트리 형태로 도식화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유형으로 또 유형 도식화로 접근하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유형으로는 램과 롬이 있는 거죠. 비활성화된 휘발성 메모리, 그다음에 비휘발성 메모리로 크게 나눠서 유형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CPU, GPU, AP, CIS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năng 반도체를 언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GPU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형을 제시하고 이제 비교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단락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특징은 산업 특징이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메모리 이제
정보 저장에 대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대규모 공정을 가지고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생산 구조가 소품종 대량 생산의 어떤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처리 연산 추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인력 중심이 어떤 산업 특징을 보여지고 기술 집약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및 생산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투자 부담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초기에 높은 투자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인터넷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가치 사슬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어떤 그 가치 사슬 개념도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 주 업무와 이제 부 업무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그런 단계를 제시하고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도출하는 어떤 그런 전략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어떤 공정별로 어떤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공정에 대한 가치 사실을 조금 나눠서 이제 흐름 있게 도식화해서 조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유형별로 가치 사슬의 차이점을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이렇게 반도체 일반적인 어떤 반도체 밸류 체인은 디자인, 생산, 패키징, 테스트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어떤 이런 단일 기업 구조로 일괄 공정 체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단일 기업 구조로 아까 소품 다중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소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일 기업이 대량 어떤 그런, 공정을 이제 단일화해서 일관 공정 체계를 구조가 있는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이렇게 팹리스, 파운드리, 조립, 검사, 이런 개별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이제 그 가치 사슬을, 엮여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 구조, 생산의 어떤 특징, 거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흔히 나와 있는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비중도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3단락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기 때문에 1단락에서 그 부가변경을 제시를 해줘도 되겠고, 강글로, 어, 메모리 반도체 비중보다,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구조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강글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도, 국내, 산업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조금 강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3단락으로는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위한 어떤 비전과 전략인데, 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때는 어떤 이렇게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저희가 이제 비전, 추진 전략, 그 다음에 뭐 어떤 세부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를 바로 작성하기보다는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현황을 가볍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도로 작성하려는 부분들도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메모리보다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은 산업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유명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 확대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력 부족이 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고급 설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현황으로 조금 담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추진 전략, 그다음에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전략과 추진 과제는 이 앞서 그 가치 사슬에서 공정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그다음에 조립,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단락이 되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는 이제
이런 지능형 반도체 산업 전략을 조금 제시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좀 흐름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기동에서 이제 그 지능형 반도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인공지능 학습 연산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데 지금 현재의 폰 노이몬 구조의 어떤 그런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지능형 반도체가 지금 핵심 요소다라고 좀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도시카드를 간단하게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득점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몽키 테스트와 회귀 테스트,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 유형을 제시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제 몽키 테스트에 대한 나머지 회귀 테스트랑 우리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희미하게 어떤 개념을 알고 있고 회귀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된 토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몽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카오스 테스트로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그 카오스 테스트로 접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 거기 보면은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몽키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긋난 다른 내용으로 이제 내용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제 배경입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소프트 테스트에 대한 유형은 매번 이제 다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ISO 29119 기반의 어떤 그 테스트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다 출제되었는데, 이번엔 그 몽키 테스트, 회귀 테스트, 그다음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몽키 테스트, 다만 이제 몽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카오스 테스트로 이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단계별 혹은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혹은 이제 테스트는 이제 요구사항 이제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요구사항 유형별로 어떤 적당한 적절한 최적화된 테스트에 대한 분류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숙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냐, 풀이 전략으로는 1단락에서 먼저 제시된 이 테스트를 대해서 간략하게 도식화로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분면으로 전체 테스트 유형을 도식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장표를 보자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으로 설명을 접근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분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형별로 이렇게 도식화된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를 참조를 했는데, 어, 그 Y축이죠. Y축은 이렇게 이제 블랙박스 측면과 화이트박스 측면. 1교시에 나왔던 문제죠. 이 사용자 관점, 뭐 개발자 관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펑셔널, 이제 논 펑셔널, 이렇게 이제 기능, 비기능, 비기능이나 어떤 성능, 사용성, 이런 가용성, 요구 사용 측면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물어본 부분이 되겠죠. 이제 몽키 테스트라든지 뭐 스모크 테스트, 뭐 여기 회계 테스트, 여기 리그레션 회계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이제 통합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분면으로 해당 부분을 위치를 해둔 부분을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능, 비기능을 포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범위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이 해당 모듈들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기능 중심의 어떤 성격이 강한 테스트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몽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또 기능 중심에서 이제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몽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적당한 어, 위치에 놓고 이제 분류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몽키 테스트와 회귀 테스트에 대한 어떤 그 비교 설명이 되겠죠. 이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도식화와 가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단표로 이제 세부 비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개념 같은 경우 이제 몽키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그죠 이제 원숭이죠. 원숭이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되겠고 사실상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접근하고 나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도시카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좀 표현을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 시험자의 어떤 개입 없이 사용자 개입 없이 단순히 랜덤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의도하지 못한 결함을 발견하는 테스트로 개념을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귀 테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함 수정 이후에 이제 변경 결과 또는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결함을 발견하는 테스트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들은 이제 서브노트에 대부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도식화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키 테스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랜덤 테스트로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퍼지 테스팅으로 이제 그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에 대한 어떤 핵심은 이렇게 자동화 도구가 좀 핵심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도구로 이렇게 랜덤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발생시켜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부분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변경을 시켜서 랜덤하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입력하고 시스템 테스트에 입력을 하고 동작시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스트 기법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3단표죠. 3단표는 테스트 주체, 목적, 수행 시기, 유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상 이제 그 우리가 카오스 테스트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요 혈기 테스트가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기 테스트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에 대한 어떤 그룹핑을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요 기반에 맞춰서 이 회기 테스트와 대비가 되게끔 조금 작성을 해주신다라면은 개념은 좀 달아 조금 이제 몽키 테스트나 본래의 어떤 개념과 조금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그 충분히 어떤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념은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비교하는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비교 구성에 대한 템플릿을 좋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단락 같은 경우 이제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해서 바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락에 도식화죠. 현재 통합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거기 다음에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대한 상세 담아야 될 주요 요소들을 세부 3단표에다가 조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일단 이렇게 모듈 단위로 이제 개발된 어떤 단위 테스트 수행 이후에 이제 통합해서 어,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수행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크게 이렇게 상향식 방식이 있고 하향식 방식이 있는 거죠. 자, 하위 모듈부터 통합해서 점진적으로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상위 모듈부터 테스트를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이렇게 그 테스트 절차를 언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테스트 절차를 도식화해서 절차를 가져가시고 요거에 대한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는 반드시 이 테스트 절차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절차에 대한 항목과 혹은 어떤 목적, 그다음에 목적이나 전략, 그다음에 어떤 테스트 통합 테스트의 어떤 범위, 그다음에 측정 기준은 뭐고 방법, 그다음에 그리고 통합 테스트에서 수행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결함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지가 이런 계획서에 담겨 있어야지 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까지 어떤 수행 방법론에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에 따라서 이런 통합 테스트 계획서는 조금씩 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결함 관리라든지 어떤 절차, 조직 테스트 구성 체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담기는 어떤 그런 주요 항목으로 조금 부분으로 해당 그 3단표를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득점 포인트로는 사단락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 박스 테스트로 조금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회기 테스트가 회기 테스트랑 어떤 그 몽키 테스트가 조금 어떤 그 물론 이제 1단락에서 그렇게 나누긴 했지만 유형별로 이제 그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로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어떤 그 관련되게끔 조금 그 어, 관점이죠. 이제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을 융합해서 조금 더 해당 시스템
대상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최적화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다양한 테스트 표준을 제공하셔도 사달라고 제공하시면 차별화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레이박스 테스트로 어떤 기존 블랙박스 테스트와 어떤 화이트박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 테스트 목적에 최적화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게 음, 그 사단락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IT 투자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토픽도 IT 경영인데, 거의 매회차 출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4교시에서 아마 수험생 모두가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해당 작성된 키워드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이제 키워드의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 측면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작성하고 혹은 다른 구표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ROI, MPV, IRR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도 조금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풀이 전략으로는 출제 배경을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풀이 전략으로는 어떤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론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그 물어본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접근할 수 있고 거기 관련된 내용 푹푹이 담는 게 주요 차별화 전략으로 들어간다라면은 해당 각각의 문제를 한 페이지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그 각각 물어본 거에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본 항목을 이 세 가지를 이제 2단락, 3단락에 배치하시고 1단락과 4단락에 조금 더 확장된 단락으로 조금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글 작성에 대해서 연결되게끔 각각의 단락별 연결이 되게끔 작성이 돼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락 IT 투자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제 절차 나와야 되겠죠.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과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성과를 예측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부적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별로 성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산 수립의 측면에서 이 투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분석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적정성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척률은 어떤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중간 점검 측면에서, 진행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나서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가, 최종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도출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어떤 성과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 관련된 그 투자 분석 관련된 모델들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은 프로세스 단계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대부분 한 6단계, 7단계, 많게는 8단계까지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답안지 프레임에 좀 적당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 예산 수립부터 프로젝트 진행, 그다음에 성과물이 도출되고 나서 해당 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타당한지에 대한까지 이런 관점의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크게 프레임에 맞게끔 절차를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고 그런 핵심 표현, 그죠? 단계별로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락은 이제 IT 투자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접근하셔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IT 투자, 이 효율적인 어떤 IT 투자 관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어떤 성과 측정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분석 방법에서 설명이 돼야 될 어떤 세부적인 측정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성과 측정 모델과 측정 지표는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형으로 접근했는데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하고 어떤 그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측정 모델이 있는 거죠. 뭐 지금 여기서는 IT BSC로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 제시를 했지만, 다양하죠. 뭐, 블랙쇼츠 모델,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 이렇게 성과 측정 모델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보시고, 다양한 지표를 조금, 측정 지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측정 지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IT 투자 방법론을 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정량적 측면과 정상적 측면을 그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량적 측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IT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떤 계량적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 되어 있고, 정성적 측면은 어떤 질적 측면도 IT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질적 측면의 어떤 성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정성적 측면의 방법론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량 측면은 어떤 재무적 관점의 투자 분석,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도출된 어떤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분석 방법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성적 측면은 어떤 리스크죠.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분석, 어떤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분석 방법들,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그룹핑으로 관점으로 작성을 했지만, 재무적 측면, 정성적 측면, 다층 접근 측면, 또 통계적 측면으로 이렇게 이런 그룹핑도 있잖아요. 재정다통이라고 해가지고 두물 많이 이으실 텐데, 그리고 ITBSC 같은 경우가 이제 다층 접근이잖아요. 이런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쓰는 어떤 성과 측정 모델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논리적 연결 흐름이 중요하다. 물어본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방법론 간의 어떤 논리적 연결 흐름을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체적인 수식, 이 정량적 측면에서 이제 ROI라든가 MPV 이런 수식을 많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수식으로 작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식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 투자 분석이 이제 129회만 나오는 게 아니죠. 계속 130회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다라면 어떤 이런 수식 부분도 간단하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작성을 해주셨는데 쉽지 않았던 문제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CSP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출제 배경을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됐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서비스 장애로 인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성으로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되었고, 어, CSP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위탁해서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아웃소싱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있는 거죠. 아웃소싱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그 위험 발생 시에 어떤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이제 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장애 대응에 대한 어떤 체계가 명확하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서 이 관련된 어떤 BCP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지만, 상당히 그 복기를 보면은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락으로 좀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시간 25분이 아니라 조금 한 30분, 35분이라는 문제별로 그렇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일단락에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락에서 이런 부각 배경을 좀 차별화하게 제시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어떤 기사나 그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일단락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연습을 충분히 했다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차별화 있게 일단락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리 전략으로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죠. 이것도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SL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고려사항, 그 다음에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본 문제였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어떤 리스크 유형을 먼저 제시 후에 고려사항이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리스크 유사 이달락에서 이제 리스크 유형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고려사항을 3단표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
2단락에 작성하고, 그다음에 3단락에는 리스크 유형과 고려사항, 그다음에 마지막에 4단락에 대응 방안을 좀 작성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락에는 이제 물어본 거 말고 이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의 어떤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같은 경우는 문제 발생에 따른 어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보안 관련해서 법제도가 어떤 좀 미비하다. 혹은 이용자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되는 거죠.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죠. 어, 대규모 어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룰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요하고 이 아웃소싱 요구사항은 어떤 클라우드 SLA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고가용성과 SLA 등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발전 및 이용 촉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같이 언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 중심에 대한 어떤 실내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문구를 같이 담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지만 최근 그 부학뱅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를 하셔도 괜찮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락 클라우드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한 도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좀 관련된 가이드를 좀 많이 봤어요.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SLA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해서 해설지를 담아봤는데요.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기반한 어떤 클라우드 아웃소싱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신사 효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품질 특성 이제 외우시잖아요.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서비스 제공성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특징에 맞는 어떤 그런 특성을 세부로 나타내서 어떤 품질 지표, 관리 지표를 이렇게 매핑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 도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도식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해당 클라우드 특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3단표를 작성해서 관련된 품질 지표들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뭐 이런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어떤 부하 및 장애 관리라든지 서비스 접근성 혹은 프로세스 자동화 수준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에 담겨야 된다라고 답안에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3단락으로는 어떤 그 CSP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시에 대한 고려사항이죠. 얘는 어떤 이용자 권리 확보 측면과 서비스 연속성 측면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얘는 이제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정보 공개 혹은 이제 배상 책임이죠.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떤 리스크 유형을 먼저 이제 도식화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요거 리스크 부분으로 또 3단표에 고려사항을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성도를 리스크 유형을 먼저 도식화로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CSP가 대규모 대기업 체제다 보니까 어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달러에 제시한 어떤 그 이용자 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연속성 측면으로는 CSB 서비스 종료로 인한 갑자기 종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다 어떤 인프라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다시 이관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전에 협의나 SLA에 미준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그다음에 미흡한 서비스 장애 대처 방안들이 어떤 그 서비스 연속성 측면으로 어떤 리스크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어떤 고려 사항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로는 1단락 도입단락부터 또 부각 배경, 또 중요성으로 채점자의 관심을 좀 확 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1단락에 첫 문제로 제시를 한다면 좀 더 확 후각효과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각효과를 확 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그리고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 이런 키워드들을 강글에 혹은 3단표에 혹은 도식화에 풍부하게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응 방안으로는 이 고려사항에 맞춰서 이제 사단락에다가 이제 사분면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할 텐데 여기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DR 애저 서비스죠. 예. 예, 이런 DR 애저 서비스 같은 다양한 키워드로 차별화된 답안을 구성을 해주신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는 어떤 DR 애저 서비스 서비스형 재난 장애 대응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조금 가져다가 같이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까지 4교시 풀이를 마쳤습니다. 예. 시험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지나는데요. 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학습 모드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드리는 이 방송용 촬영을 한번 가볍게 보시면서 다시 학습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만 4교시, 정보관리 4교시, 프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